이 숫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숫자고요. 전쟁이라고 정말 이거보다 높은 숫자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지만은 그 이면에 인구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 중국은 80만 명이나 갖고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사망자가 1000만 명이에요. 이거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고령화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피가 모자라게 될 거예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인구 현상과 인구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상님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에서 객원연구원으로 같이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외에서도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한 2015년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트렌드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북유럽에서도 지금 위험 수준이 1.6 이하로 떨어지는 나라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 이상인 나라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예외적으로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데,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는. 근데 이거는 에이즈 때문에 그래요. 에이즈 때문에, HIV 감염 때문에 사망도 많고, 그러니까 아이도 많이 낳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아주 옛날의 인구 구조고요. 지금 디벨로핑 컨트리들도 학교 출산율은 다 2.0 밑으로 내려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남미의 국가들 다 1.0 밑으로 떨어졌고요. 태국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는데 자연 감소가 시작이 됐어요. 사망하시는 분이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더 많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세계적 트렌드니까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이 출산을 안 하는 게 세계적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안 낳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고, 이 문제가 점점 고착화되고 그 영향력이 점점 세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출산율의 세계적 분포와 관련해서 높은 지역이 또 하나 있어요. 거의 중동 지역. 중동 지역은 여성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런 거에 낮고, 문화적인 특성도 있어가지고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출산율이 높은데, 출산이 높다는 소리는 청년이 많다는 거죠. 청년이 많은데 경제가 그만큼 발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정치적인 불만들 이런 게 폭발을 하겠죠. 그게 이슬람 극단주의랑 결합을 자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가자지구에 생기고 있는 일들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지만은 그 이면에 인구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장벽에 팔레스타인들을 수용하게 된 계기가 2000년대 초반 정도인데요. 이스라엘은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유대인도 굉장히 높은데 팔레스타인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은 팔레스타인의 수가 유대인보다 더 많아질 거예요. 이거를 두려워해서 벽을 세우고 거기에 다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류인 사회인데 수가 팔레스타인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인구 출산율이 높으니까. 이거 나중엔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이스라엘 당국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을 쌓고 벽 안에 강제 수용을 시킨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는 생산순환도 없고 경제 발전도 없고, 그러니까 청년들 출산율 높은데 청년들 많은데 할 일이 없죠. 그럼 이 친구들이 정치적 불만들이 많이 쌓일 거고, 이 불만이 하마스와 같은 극단주의, 과격주의 세력들하고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조가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인구 문제를 굉장히 달달한 문제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지로 풀면 되지. 사람 좀 없어도 어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외교 안보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거예요. 그걸 아주 바로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가 이스라엘 지금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중국은 아이들이 한 800만 명 태어납니다. 우리 25만 명 태어나는데, 한중일 이 국장들 회의를 하는데 옆에 복지부 차관님이 중국은 80만 명이나 갖고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사망자가 1000만 명이에요. 이거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학교 출산율은 중국은 우리보다 높은데, 우리는 많이 높죠. 1점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낮고, 일본도 지금 작년에 많이 떨어졌어요. 1.27인가? 북한도 학교 출산율이 1.6, 1.4 수준 떨어졌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 동북아가 다, 심지어는 러시아, 특히 시베리아에 있는 극동 지역 출산율이 또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이 대만도 낮고요. 저출산이 한 벨트가 형성되고 있죠. 근데 이 문제는요, 출산율이 오랫동안 낮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고령화가 생기죠. 고령화가 된다면 젊은이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잖아요. 외교 안보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맞짱 뜨는 거를 보면요, 중국에 좀 초조함이 묻어나요. 중국은 이제 고령화 속도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당국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더 고령화로 진행이 되기 전에 세계 패권 국가의 지위로 올라서야 된다는 좀 조바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경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오랫동안. 그러면서 공산당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당의 영도하에 경제 발전이 이렇습니까? 그런데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요, 경제 발전 속도가 꺾일 거예요. 우선 임금이 상승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거고요. 비생산적인 분야에 돈이 많이 투여해야 될 거예요.
노인복지.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저축률도 떨어지고 투자도 떨어지면서 점점 경제가 성장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지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라는 사회가 사실은 인구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동쪽과 서쪽의 차이가 너무 커요. 농촌과 도시 지역의 격차가 너무 크고 고령화가 너무 빠르고, 고령화 속도 너무 빠르다는 소리는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관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 안에서는 농민공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도시빈민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 당군이 두려워하는 게 인구는 10%밖에 안 되지만은 소수민족 문제. 이런 문제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근데 중국이 경제 속도가 늦어지고 그러면 사회적 갈등과 표출이 되고 격차가 커지고 복지 문제에 대해서 충돌이 생기게 되면은 사회 갈등 양상으로 발전될 거예요. 이 사회 갈등이 돈농 간의 격차라든지 도시 안의 문제라든지 소수민족 문제라든지 세대 간의 문제라든지 타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폭발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외교안보적인 요소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인구 변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게 특히 동북아의 고령화와 결합이 되면서 어떤 모습으로 발전될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한 윌리엄스 교수가 하버드 법대 명예교수님인데 근데 숫자를 보니까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오지? 라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놀라신 거는 이 숫자가 가능해? 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더 이분이 한국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노동시장의 문제, 청년의 고용의 문제, 여성 고용의 문제, 이런 일가정 양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구나 라는 식의 놀람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짚고 싶은 게 그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놀래니까 미국 하버드 교수가 놀랬네? 심각하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해요. 학교 출산율이 평생 동안 한 여성이 평균적으로 낳을 여성의 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확하게 그 정도를 낳는다는 건 아닌데 한 해의 출산율을 봤을 때 그 정도로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간 가상의 인구에 대한 수치입니다. 근데 지금 학교 출산율이 작년 0.78이었고요. 올해 2분기 때 0.7이 나왔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0.5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성이 100명 있습니다. 학교 출산율이 0.5, 평생에 0.5명을 낳게 되면은 몇 명을 낳게 되는 거죠? 50명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30년이 지나서 다음 세대가 50명이 아이를 몇 명이나 낳을까요? 이 학교 출산율이면 25명을 생각하고 싶죠. 근데 아닙니다. 50명은 남자 여자가 있어요. 25명입니다. 25명에서 0.5면은 12명이 나오는 거죠. 12명, 13명. 100명에서 12명, 13명으로 한 세대 반 만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여성 100명이 아니라 여성 100명과 남성 100명이죠. 200명에서 12명으로 두세 세만에 떨어지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숫자고요. 전쟁이 나고 정말 이거보다 높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학교 출산율 0.78과 같은 수치가 기록상으로는 딱 한 번 있었는데 최근에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독일이 통일될 때, 동독이 무너졌을 때 동독 지역에서 5년 정도 나왔던 수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붕괴됐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수치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져 있어요. OECD에서 가장 낮다? OECD 평균의 절반이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거기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숫자에만 너무 우리가 둔감해지고 이 숫자를 그냥 숫자로만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학교 출산율이 위험한 이유는 또 따로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학교 출산율은 계속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005년도에 1.08, 1.09를 찍고 나서요. 사실은 반등을 합니다. 그러고서 좀 오르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가 터지고 그럼 떨어지고 이 등락이 계속돼요. 근데 2015년까지 등락이 되다가 갑자기 2016년부터 이유 없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정말 이유가 없습니다. 금융위기라든지 안보적 위기라든지 이런 거 없이 떨어지는데 이게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다 말겠거니 했는데 이게 한 3년 오르고 3년 떨어지고 이런 추세가 반복되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계속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급기야 학교 출산율이 1.02로 떨어지고 작년에 0.78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저출산이 굉장히 구조화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외생적 위유 없이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학교 출산율이 전 0.78로 정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두 가지 큰 변화가 있는데요. 혼인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래를 태어난 아이가 첫째와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비중이 높은 거는 이제 둘째와 셋째가 안 나니까 비중이 높을 수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첫째와 출산 아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비해서 한 6천 명 정도가 더 늘었어요. 이거는 첫째 아이를 더 많이 낳았다는 소리는 코로나 기간이라든가 출산이 떨어지는 기간에 출산과 결혼을 미뤘던 청년들이 출산을 재개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결혼 건수가 늘고 첫째 출산율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러면 와 올해 정도는 늘겠다 했는데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데 7월 달까지 한 6.4% 정도 출산가 더 감소를 했어요. 반등하려고 미뤘던 친구들 다시 나는 요것도 사라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어쩌면은 우리 최선을 다한 숫자가 이 정도다? 경제학자들이 생각하시는 예측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노동력 공급의 요소, 생산 요소를 바라보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소비 요소. 인구 사이즈가 줄어들고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덜하게 되니까 이 두 가지 요소를 주로 보면서 경제 성장 하방을 그리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혁신성을 높이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혁신성도 굉장히 지금 위기에 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인구는 노동시장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숙련 대신 50대 이상의 분들이 대거 은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산업의 숙련도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혁신성들이 있거든요. 세대적으로도 창의적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와서 산업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인원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혁신성의 위기도 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수익을 주로 내는 혁신 기업들,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은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 파장을 상당히 덜 받게 될 거예요. 노동력 부족은 생산성의 향상으로 극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소비 시장도 축소되지 않을 테니까 딱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죠. 삼성전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시장도 한번 커질 거니까 라든지 해외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그 기업은 승승장구할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구의 부정적인 파장을 피해가게 될 거예요. 반면에 내수 시장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 내수 시장 중에서도 노동력 부족도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생산 인구 15세부터 64세라고 생산 인구의 감소 속도보다 노동 생산성 증가 속도가 더 못 따라가는 산업들.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만큼 생산성으로 완충시키지 못하는 산업들은 인력난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런 대표적인 산업들이 운수업, 건설업, 외식 숙박업 이런 내수 산업들입니다. 이런 업체들은 시장도 줄어들 뿐더러 인력이 부족한데 인력이 부족하면은 무슨 소리냐면은 생산 단가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출혈이 더 심해져요. 시장은 좁아지는데 수익성은 점점 악화되고 경쟁은 또 치열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그런 기업들은 되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새로 부각될 산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건강관리, 돌봄 산업? 노인분들이 많으시니까 이게 요양원이 되고 요양병원이 되고 돌봄 산업이 굉장히 커져야 될 거예요. 근데 돌봄 산업은 생산성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걸 생산성을 강화시킬 방법이 별로 자동화를 못해요. 노인분들 간병하는데 이걸 디지털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도 인력난이 굉장히 가중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력난이 가중된다 할지라도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커진다는 것 자체가 꼭 그것이 전망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는 아니라는 거. 인구가 줄어들면은 경쟁도 좀 완화될 것이고 주거 문제도 많이 해결될 것이고 환경적으로 좋게 되겠죠. 심지어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굉장히 셀럽분도 얼마 전에 동영상을 봤어요. 우리의 지금 심각한 지구 문제를 생각을 하면 환경 얘기를 하면서 저출산이 나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봤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 인구 문제, 제가 인구에 대한 강의를 하거나 연구를 하면서 대중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인구가 감소해도 나쁘지 않지 않는가. 인구가 우리 어벤져스의 타노스가 절반 딱 줄잖아요. 랜덤하게 줄잖아요. 그러면은 인구의 부담이 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거가요. 그렇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인분들이 점점 많아지시고 태어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서 노인분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사망하시는 분이 많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요. 그냥 인구 감소가 아니라 고령화의 한 현상이에요.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면서 나오는 한 현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인구 문제를 사이즈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고령화가 급격히 심각해지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령화 수준이 노인 인구 비율 전체 인구에서 한 17%, 18% 정도 돼요. 조금 있으면은 초고령 사회 되는데 노인 좀 많아져도 되겠네? 이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금 좀 더 내면 되겠지. 복지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지. 인구 문제는 사실이 아니야. 저출산은 거짓말이야. 라는 분들이 실제로 중앙일간지에 컬럼을 쓰고 그랬어요. 저출산은 거짓말이다 얘기를 하고 인구 감소 시대의 축복. 근데 아닙니다. 지금 노인 인구 비율이 17%, 18%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앞으로 한 25년 정도만, 20년 정도가 지나면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총 40%가 돼요. 40%는요, 우리나라 지금 제일 고령화가 높은 데가 전라남도 고흥, 경상북도 의성 이런 곳인데 거기 한 40% 정도 돼요. 고령화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58년 개띠라고 하는 한국전쟁 이후에 굉장히 큰 사이즈로 태어난 세대가 있어요. 이걸 베이비 부머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이비 부머가 63년에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50년대 중후반부터 82년까지 거의 매년 80만 명 이상이 태어났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분들이 계속 이제 노인기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혈액이 모자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노인분들은 수술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암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수술하면 수혈을 해야 돼요. 근데 피는 인공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헌혈로만 받아야 돼요. 근데 피는 젊은 사람들이 제공하는 거죠.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공급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피가 모자르게 될 거예요. 수술 날짜를 못 잡는다든지 피가 모자라서 수술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2002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위기적인 저출산, 위기적 문제로서의 저출산이 2002년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2001년, 2002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왜 그때냐면은 그게 IMF 영향이에요. 90년대 말에 했던 IMF 영향, 구조조정의 효과들이 생기면서 청년들의 삶이 불안정해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기 시작을 했어요. 그 효과가 그래서 나타난 게 2001년, 2002년부터예요. 2001년도에 출생아 수 60만이 무너지고요. 2002년도에 출생아 수 50만이 무너져요. 굉장히 빠르게 한 1년 사이에 10만 명 이상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인구 문제를 사람들이 체감하기 시작한 게 2020년 초부터인데요. 왜냐하면 그때 자연 감소가 시작이 되고 지방대에 대량 미달 사태가 나와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터지는구나 라고 사람들 인식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구에 대해서 굉장히 높아진 관심이 그때부터 한 3년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힌트,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2002년생이요. 지방대 문제를 만든 친구들이에요. 지방대 대량 미달 사태를 만든 친구들이 2002년생이에요. 2002년생이 만 18세가 지나면 2021학년에 들어가거든요. 2002년도에 50만 명이 안 태어나면서 지방대 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2002년도에. 이미 정해져 있어서 교육 당국에서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18년 동안. 에이, 설마 대학이 망하겠어? 에이, 어떻게 되겠지? 대학이 사람 못 채우고 이런 식의 사고로 버티다가 그 일이 터진 거예요. 지금 기업이 인력 부족을 체감하시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알바생들 못 구하고 있잖아요. TV 광고들 보면 알바 광고 되게 많잖아요. 알바몬, 알바청 광고 옛날보다 세게 나오잖아요. 알바생을 못 구해서 그래요. 알바생을 왜 못 구하냐? 알바생이 없어서 그래요. 왜 없어졌냐? 알바생은 20대 초반 일을 하죠. 20대 초반인 거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바생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문제에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2, 3년이 더 지나면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을 해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 인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양이 갑자기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기업들은, 대기업조차도 자기들이 원하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여태까지 일자리가 모자랐는데 사람이 모자란 일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대기업도 그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청년들이 다 좋은 일자리 다 갖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같은 일자리난이 굉장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들을 완전히 확보를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력난이 심화될 건데, 이게 어디서부터 심화하게 되는, 대기업 중에 중소기업이나 뭐 그런 지금 힘든 업종은 더 힘들어지겠고요. 대기업 중에서도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뭐 포스코라든지 광양지처스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규 인력을 확보를 못하면서 되게 인력난이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들을 확보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에는 안 그래도 줄어든 청년인데 더 많이 서울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지방의 인력난은 훨씬 더 심해질 것이고, 지방의 산업이 굉장한 위기 국면에 들어갈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러면서 지방 소멸이 훨씬 더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은 집을 가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건 효과가 없어요. 15년 전에 모든 주택시장에 가장 뿌리를 단단하게 굳혀게 했던 거는 소형 전세 아파트였어요. 인구의 압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이 빠지는데 여자가 더 많이 나갑니다.
지역은 더 불쌍해지네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절반 이상이 되는 큰 지역에 인구 감소와 저성장력, 빈곤과 고령화, 계층의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이런 밥 먹으면 배부르다처럼 대부분 많은 논문들이 그걸 보여줘요. 부동산 비용이 올라가면 하우징 커스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냥 보편적인 현상이고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집이 없다는 게 거주의 불안정을 나타내면요, 결혼율이 떨어져요. 가족을 구성하는 이게 곧 동거까지 포함해서 안정적인 형태의 이 커플 유니온을 만들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게 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집에 대한 비용과 출산이 경쟁을 해요. 우리가 가족의 한정적 자원이 아이 출산과 양육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쪽이 너무 높아지면은 이쪽 자산이 못 가게 되는 거죠.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들. 신혼부부나 출산한 집에 아파트 청약을 주는 배정을 좀 더 늘린 거예요. 특별 공급을 커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은 집을 가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건 효과가 없어요. 100만 원을 주더라도 확실하게 받아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아이를 낳아도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잖아요. 청약에 내가 당첨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더 편안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맞는데,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기회 때문에 아이를 낳게 되거나 고민하는 사람이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아예 우리 낳자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진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인 거예요. 공급자 입장에서 우린 더 많이 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수요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그만큼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거 말고도 아이를 낳으면요 300만 원인가 줍니다. 카드에 담아줍니다. 이 카드로만 써야 되는데 이게 묻는 게 아니라 아이를 처음 낳으면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안 나던 비용이 갑자기 생겨요. 특히 엄마는 직장 생활을 어쨌든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소득에 쪼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측면 때문에 출산 초기에는 돈 정책 지원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부모급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돈을 조금씩 늘리는, 지난번보다 더 늘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저 양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거 가지고 아이를 낳을 것인가 하면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가 지금 대단히 긴축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청년을 위해서는 투자는 늘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의 또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저것 누가 아이를 낳아 이런 식으로 평가할 건 아니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10년 전쯤에 그때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이 떨어졌을 때예요. 그때 인구가 고령화되면은 우리나라 부동산이 폭락할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퍼진 적이 있어요.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거다. 근데 부동산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싹 사라지고 인구는 필요 없는 거야 라는 얘기가 불과 2, 3년 전에 아주 번창을 했어요. 인구는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공급을 더 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다시 부정론이 더 많아지고 있죠. 인구는 줄어들지만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거짓말입니다. 공급론자,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다 공급론자들이에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자기 믿음이고 자기 프레임이지, 가구 수를 늘리는 1인 가구들은 크게 3개가 있는데요. 차별하신 노인분들, 이혼하거나 뭐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중산층들, 그리고 비혼의 싱글들, 청년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없어요. 인구가 줄어들어도 가구 수가 많으니까 부동산에 문제 없을 거야라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수요는 점점 가라앉을 거예요. 지금까지 교란하는 요소가 참 많았어요. 좀 찬찬히 지금 돌아보면은 15년 전하고 가장 다른 게 하나 있어요. 15년 전에 모든 주택 시장의 가장 뿌리를 단단하게 구축했던 거는 소형 전세 아파트였어요. 신혼부부들. 그러면서 나중에 좀 더 크면서 이제 집을 점점 널러가면서 소득이 쌓이면서 자기 자가를 구입을 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 우리 부동산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결혼도 안 할 뿐더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왜곡이 되면서, 그리고 서울은 아예 너무 째니까 아예 지방으로 나가서, 부산에서도 지금 부산 시내보다는 옆에 있는 강서구라든가 기장군, 거기 신도시가 돼 있고요. 모든 대도시 밑에 옆에는 신도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곽으로 빠지는 그런 식의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예전과 같은 모습들이 뭐 사라졌는데, 핵심 중에 뭐냐, 우리나라 시장이 옛날처럼 밑을 받쳐주는 게 굉장히 약했어요. 결혼 건수가 낮아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약해진 게 있고요. 두 번째로 계속 인구가 줄어들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감소밖에 없어요.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상승 하강의 이 곡선은 아마 앞으로도 유지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상승 국면에 발목을 좀 잡을 거예요. 옛날처럼 올라가기 힘들고, 또 하나
하나의 좀 지금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세대의 경제를 좀 봐야 돼요. 이 세대라는 게 10대, 20대, 30대, 청년, 중년, 장년, 중년하는 이런 연령별 세대 말고 이 세대별로 돈 쓰는 게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20대는 돈이 별로 없고 위에는 돈이 좀 많으면서도 돈을 써야 될 때가 많고 주택에 대한 수요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1인 원룸이 필요하다가 결혼하면은 좀 더 큰 게 필요하고 이런 식의 흐름들이 있는 게 하나 있고 그 에이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다른 하나는 코호트 효과라고 세대가 있어요. 뭐 70년대, 60년대생, 70년대생. 이 사람들은 60년대생은 70년대생과 다른 삶의 경험을 했어요. 60년대생은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지만 고도 성장기를 겪으면서 그때 노동시장에 진출해서 자산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아요. 근데 70년대,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이엠에프 터지면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자산 축적을 못한 상태로 지금 이렇게 지나고 있죠. 한국의 인구사로 봤을 때 지난 국면이 지금 60년대생, 50대생들이 사이즈도 크면서 구매력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50대였던 구간이에요. 근데 이게 곧 지납니다. 그러면서 노인기가 들어가면은 소득이 줄어들고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돈이 좀 묶이게 될 겁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갭 투자가 아니더라도 이게 전세로 하면서 이게 돌려줬던 것들이 전반적으로 가라앉게 돼요.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적 활력이 떨어지면서 이 돌아가는 속도가 감소하게 되면서 시장에 좀 돈이 묶이게 될 거예요. 그게 이 코호트적 시기를 지나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부동산에 이 불황기가 오게 된 거는 금리이고 또 금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너무 올랐다가 지금 약간 깔아앉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 말고 구조적으로 인구 구조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상승과 하강은 앞으로도 있겠지만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강폭은 더 커지면서 하방하는 형태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이게 노말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곧 오게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추동했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재건축이에요. 아파트가 오래되면은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가격이 안 떨어져요. 자동차는 1억짜리 자동차가 이제 20년 타면은 몰라요. 클래식해서 이제 그런 가치가 있는 차면 몰라도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집은 가격이 계속 올라요. 왜냐면은 재건축 때문에. 새 집이 될 거니까. 그래서 재건축이라는 게 제가 이 얘기도 자주 하는데 100가구가 살던 아파트를 헐고서 140가구가 살게 하는 거예요. 이 40가구의 비용으로 건축비를 뽑는 거잖아요. 토지는 마련돼 있으니까.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인구가 계속 들어온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거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서울은 계속 할 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지방인구를 끌어들이는 선택을 대한민국이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건축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쏠리지 않게. 특히 서울의 외곽 경기도도 힘들어지는 곳이 생길 거예요. 재건축이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3, 40년 후에도 과연 새 사람을 끌어올 수 있을까? 이런 얘기하면은 세종시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세종시는요 지금 전체 유입되는 인구의 70%가 대전, 충남, 충북에서 와요. 서울도권에서 오는 사람들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세종시는 새로 지었잖아요. 이게 3, 40년이 지나면은 한 방에 다 노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 방에 다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대전, 청주, 공주에 사람들 데려올 수 있을까? 인구의 압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지방 소멸 얘기, 지방 인구 위기 얘기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거 볼 때 뉴스에서 멘트가 이렇게 나와요.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라면서 기사가 나오거든요. 틀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은 곳은 세종시고요. 두 번째로 높은 데가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는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수준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인구 감소 속도도 굉장히 빠른 지역 중에 하나예요. 서울은 반대로 출산율이 제일 낮아요. 근데 전국에서 가장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고령화되고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는 거는 저출산이 누적돼서 나온 고령화의 문제예요. 근데 지방의 문제는요. 더 핵심은 인구 이동이에요. 사람들이 떠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도권의 전체 순유입이라는 건 전체 유입 인구주와에서 유출 인구를 뺀 거예요. 수도권 순유입에서 청년들의 순유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60%? 70%? 100%가 넘어요. 120%? 110%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지방에서 들어온 인구 순유입의 양 중에 청년들은 이만큼 들어오는데 청년이 아닌 세대는 좀 빠져나가요. 지금 40대 이후는 지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위기예요. 지방 소멸의 문제는 인구 이동의 문제고 인구 이동은 청년의 유출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 소멸은 지방 청년의 문제예요.
청년을 바라보면서 지방소멸 정책이 쌓아져야 돼요. 청년들을 유치하려는 정책들을 지자체에서 많이 해요. 유치가 문제가 아니라 나가는 친구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자기 예산으로 남의 청년 데려오려고 하면서 자기 청년들을 소외시켜요. 지금 지자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빠지는 것뿐만 아니에요. 사람이 빠지는데 여자가 더 많이 나갑니다. 우리나라의 성비가 전체 성비가 110 정도 돼요. 여자 100명에 남자 110명이에요. 연애하기 힘드시죠, 청년분들. 짝 맞기 힘듭니다, 원래. 매치가 안 되는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80년대, 90년대 낙태 때문에 그래요. 성별 초음파 검사를 해서 딸이면 낙태를 했거든요. 그러면 성비가 뒤틀어져 있습니다. 근데 서울은 성비가요, 반대예요. 남자 100명에 여자가 한 105명, 107명 정도 돼요. 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서울은 딸을 많이 낳나? 지방에 여성들이 많이 온 거예요. 여성들이 왜 많이 나오느냐, 왜 많이 지역을 떠나냐 하면은 서울이 뭐 돈 쓰기 좋고 뭐 화려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성들의 학력이 굉장히 높아져 2000년대부터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여성들이 그러면 평생 직장을 갖는 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방에는요,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여성에게 평생 직장을 제공할 만한 양질의 서비스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외에는 좋은 일자리가 없으면 여성들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구 이동을 하면서 청년 나갈 뿐만 아니라 여성 청년들이 나가고, 그러면서 지방은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여성이 없으니까 출생 횟수는 줄어들겠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떠나냐면요, 지역의 중산층들이 먼저 떠나요. 왜냐하면 더 기회가 많으니까. 실제 청년 중에서도 학력 수준이 높고 노동시장에 더 각광을 받는 친구들이 더 많이 빠져나가요. 다른 세대들 중에서도 중산층들이 빠져나가니까 지역에 중산층이 붕괴되고 지역에 빈곤화가 시작이 됩니다. 경제 상황은 나빠지는데 중산층이 빠져나가니까 인구 이동의 문제를 너무 양적인 문제로 보는 것 같아요. 사람만 빠져나가는 문제? 지역은 더 불쌍해지네,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절반 이상이 된 큰 지역에 인구 감소와 저성장과 빈곤과 고령화, 계층의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이런 큰 거대한 클러스터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방이 서울은 부동산 값 계속 오르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무너집니다. 지방대 얘기를 할 때, 언론에서 보도되거나 할 때 지방대들이 이제 문을 닫는 학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술집 얘기랑 하숙집 얘기만 해요. 대학이 많아지니까 지역의 술집이 상권이 무너졌다. 그러면서 하숙집 문 닫았다. 이 얘기만 자꾸 해요. 직접적인 영역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방대의 역할 중에 하나는 지방 산업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방대가 무너진다는 소리는 지방 기업에 지방 산업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러면 지방 산업이 붕괴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전체 산업 구조에도 절대로 안 좋아요. 대표적으로 구미시에서 하이닉스를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몇 년 전 노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에서 안 갔어요. 지원이 굉장히 많이 올 걸 알면서도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면은 인력이 안정적으로 계속 확보될 거란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반도체 시장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역을 떠난 거예요. 만약에 지역에 있는 경북에 있는 대학이 자기 역할을 했다면은, 자기 역할을 해서 그 학교를 비난하는 것 같은데, 서울의 몇몇 대학 같은 역할을 해줬다면은 하이닉스가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방의 경북권의 경제가 새로운 반도체 축이 생기면서 발전이 될 수도 있었겠죠. 이게 고등교육 생태계라고 그러는 거지. 이 고등교육, 이 학교가 역할이 지역 산업계에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무너진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지방내 망하는 문제를 자꾸 하숙집 얘기만 하고 술집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전반적인 우리 인구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직접적인 영역만 바라봐요. 이것이 어떤 사회적 함의를 가지고 어떤 사회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면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을 안 하고 줄어들었으면 데려오면 되지? 이런 식의 사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산 큰 데 있잖아요. 거기 지역들이 괜찮다고 믿는 분들은 일자리가 있어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을 데려올 수 있으니까. 그걸 전제를 하는 거죠. 일자리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다는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인구 이동 패턴을 보면 재밌는 게 부산하고요, 대구는 경북의 인구나 경남의 인구를 끌어들이지 못해요. 지방의 인구를 광역시로 오고 광역시는 서울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건 체인드 마이그레이션, 연쇄 이동이라는데 이 형태로 이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근데 안 그래요. 그냥 지방에서 수도권을 바로 쏴집니다, 요즘. 그러면서 광역시가 지역의 인구를 끌어들이는 앵커 시티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 역할을 못 해요. 그러니까 경북보다 대구가 덜 힘들 거야, 경남보다 부산이 덜 힘들 거야라는 전제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굉장히 사라졌어요. 특히 울산은 지금 경제 위기 이후로 인구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대전은 좀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요.
아니, 대전 버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서울 많이 가는데 네네. 가는 만큼 지방에서 또 대전으로 또 많이 와요. 광주는 전남 인구 많이 빨아들이기도 하고 또 많이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전북은 광주권이 아니에요. 전북에 있는 청년들은 바로 수도권으로 가요. 수도권 유출 정도가 굉장히 심해요, 거기. 신기한데 대전은 수도권이 확장이 되면서 거기까지도 준 수도권화 된 게 아닌가. 강원도가 그래요. 강원도는 지금 인구 순유입돼요, 계속. 인구 감소 안 해요. 강원도는 인구가 계속 들어와요, 지금.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를 많이 빼요. 이 교통이 좋아지면서 준 수도권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대전이 아무래도 서비스업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들보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좀 덜 나가는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보다는 무조건 수도권 우위를 두는 게 청년들 사이에서 문화예요, 지금. 지금 특히 SNS를 하면서 익산에 있는 청년들도 홍대에 무슨 빵집이 맛있는 거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SNS 때문에 공간적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수도권 우위를 주는 문화들이 인식이 있는데 그거 없는 데가 부산이에요. 좀 약해요. 부산은 부산 문화에 대한 이게 좀 세요. 청년들이 좀 있어요. 물론 유출률이 그렇다고 낮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러면서 좀 덜 유출하는 경향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 요즘 관광이라든가 부산 컨텐츠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좀 답인 것 같아요. 지금 지역을 살리는 것 중 방식이 자꾸 카페 짓고 막 이런 뭐 발전, 개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측면도 있는데 그 전에 청년을 위한 컨텐츠 산업, 소비 생활 문화들, 서비스업들 이런 것들이 있어주는 지역이 아마 버티게 될 거예요.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서울에 우리가 몰빵을 할 것인가.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청년의 55%가 수도권에 살아요. 30년이 지나면요, 지금 청년의 사이즈가 지금의 절반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30년 후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을 긁어 모아서 수도권에 갖다 놔도 지금 청년의 수를 채우지를 못해요. 지방은 청년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 25만 명이 안 태어났어요. 수도권에 있는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수도권 정원이 한 25만 명 돼요. 작년에 태어난 애들은요, 전부 다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학교를 다닐 거예요. 지방에 있는 학교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방 생태계, 진학, 산업 그냥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가? 지금 미래에는 인구적인 요소 때문에 정해진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선택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지금 급하다는 거는 출산율을 올리자, 뭐 아이들, 청년들을 어떻게 좀 쫙 이런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전환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인가.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갈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갈등이 더 심해지기 전에 어떤 원칙을 세울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절대로 얘기하는 게 서울 중심으로 가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이런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족이 그러면 외국인 인력이 데려오는 인력들이 생산성이 높은 인력인가? 나아갈 방향과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최근에 독일의 출산율이 약간씩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왜 답이 없냐, 저출산 정책에 답이 없냐는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사교육비 문제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이게 줄어들지는 않아요. 이걸 경제학적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프를 비용이 증가하면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다. 비용이 줄어들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경제학적 그래프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책이. 그러면서 개별적 지원을 확장을 했어요. 지원을 해줬는데도 왜 안 떨어지지? 이 구조적인 문제다 라고 한 거예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위원회가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걸 의미를 하고요. 최근에 와서는 그러면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집을 있는 친구들은 아이를 낳는가? 2명, 3명 낳는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지? 지금 아이를 왜 많이 안 낳지?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데 전제부터 틀렸어요. 이 전제는 뭐냐면은 아이를 낳고 가족을 갖는 거에 대한 수요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요가 변했어요. IMF 이후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청년들이 IMF 우리 삶이 굉장히 이상하게 변하면서 가족들이 변하면서 성공만 바라보는 사회가 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사회는 몇 평짜리 아파트, 얼마짜리 차, 얼마의 연봉, 어느 대학을 간 자녀가 중요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공부만 하고 엄마는 뒷바라지만 하고 아빠는 돈만 벌어오면 되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IMF 굉장히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런 가족 속에서 성장하기가 지금 청년들이에요. 가족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가족의 기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정서적 친밀성, 두 번째 돌봄, 세 번째 생활 공동체. 생활 공동체가 강조되니까 정서적 친밀성이라는 걸 우리 못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정서적 친밀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는 세대니까 당연히 가족에 대한 효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제적 상황도 안 좋으면은 아이를 안 낳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조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기성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고 인구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집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 뭐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눈에 보이는 것만 매치시키는 걸로 인구를 이해하고 청년을 이해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굉장히 빠르게 공감을 얻고 있어요. 우리가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이런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족이 행복하지 않아서다. 행복한 가족 경험 못했고 내가 행복한 가족을 꾸릴 수가 없는 사회가 돼버렸다. 그리고 나는 다시 중산층이 되더라도 우리 애를 같이 이 입시 지옥에 집어넣으면서 경쟁에 대물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친구들이 많아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기울이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질문들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구나. 두 번째는 이게 경제적인 지원 사업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구나. 세 번째는 정부 탓만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한 2년 전하고 비교해보면요. 언론에서 옛날에 저출산 얘기를 하면요. 마지막에 나온 전문가들이 그런 말 했어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원을 확대해라.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그런 분들 인터뷰 아예 사라졌어요. 정부의 특단의 조치, 정부 탓만 하는 사람들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논의가 더 고도화 됐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면은 일본의 출산율은 얼마인데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다. 우리는 떨어졌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잘했고 우리나라 정부는 못했다. 이 얘기도 틀린 거예요. 저출산의 원인을 정부의 정책으로만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아이 많이 했을 때 정책이 좋아서 아이를 많이 낳는 이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개선될 건 많아요. 인구에 대한 인식이. 근데 많이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정부 탓만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저출산에 우리가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사교육 시장에, 주택 시장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성세대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 개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같이 반성을 하고 어떤 사회를 갈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돼요. 물론 당시 기성세대 양보하고 다 좋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을 양보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기 위한 방향성을 잡고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회적 공론을 만드는 역할 중에 하나가 또 저출산 정책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정책 영역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이민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전라남도의 농촌에서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오고 계세요. 인력이 모자란 일이 생기니까 채우고 오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걸 흘러갈 거예요. 이건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 논쟁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렇지만은 첫 번째는 생산임을 감소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안으로 외국인이 필요해요. 근데 외국인 데려온 사람들 보면은 인력 정책이에요. 인구 정책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국 인력 정책으로 데려와요. 두 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당성을 하기 위해서 인구를 끌고 온 거지 인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게 설계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 우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구 사이즈가 줄어든다. 그러면서 인구 사이즈가 줄어들 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우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식으로 가야 돼요.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교육, 산업, 국방 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 인력이 데려오는 인력들이 생산성이 높은 인력인가? 그럼 최소한 우리나라 평균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구의 문제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데려올 때 비용은 이런 거, 이 이득은 기업이 버는데 비용은 사회에서 다 지불해요. 이 비용이라는 게 행정비용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많이 오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범죄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복지의 문제들 아니면 사생활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사회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가? 두 번째, 그러면은 오는 기업들은 과연 기업에는 도움이 되는가? 기업 경영에는 도움이 돼요. 근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지는 못해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이런 식의 자기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모든 기업이 그렇다는 거. 외국인을 받는 모든 기업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기업들, 거의 채산성도 없는 기업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일이 지금 많아요. 이게 과연 우리한테 맞는 선택인가? 오히려 산업의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의 고민 차원에서 인력정책의 얘기가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이민 개방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하는데 우선 이 컨트롤 타워가 이민을 개방으로 전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전 동의를 못하겠어요.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긴 맞지만은 설계도를 어떻게 짤까가 중요한 거지 문을 여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나라 이민 정책의 컨트롤 타워는 외국인 정책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총리가 위원장이고요. 그 장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민 문제는 사람이 그냥 오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 문제, 산업의 문제, 우리 산업 발전의 문제, 사회 통합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비자 찍는 분들이 교육 얘기를 관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외국인 정책 위원회라는 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정책 방향성을 정해요. 근데 이민청을 만들잖아요. 이민청은 장관보다 낫죠. 컨트롤 타워가 안 돼요. 오히려 컨트롤 타워 기능을 약화시킬 거예요. 격화시킬 거예요. 이런 고민까지 했나?
엄정한 체류관리 질서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받아들이냐 안 받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사람들을 어디서 얼만큼 데려와서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이 배치는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 우리 사회 발달에 맞게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 그림 속에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인구를 숫자의 문제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3이 비었으니까 3을 데려온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할 게 많아요. 첫 번째는 저도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욕먹는 거 아는데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을 하자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학술 논문을 보면 결론의 90%는 지원 강화, 우리의 수용성 확대 뭐 이런 겁니다. 제주도 난민 문제, 예멘 난민이 왔을 때 그 사회가 완전히 들썩들썩했잖아요. 그때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다문화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왜 그때 조용히 하셨는지. 우리 사회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로. 갈등에 대처할 준비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산업연수원들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긴 했는데 비자 문제를 외교부에서 재검토를 하고 더 확대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첫째, 우리는 산업연수원제가 폐지됐어요. 고용허가제를 합니다. 두 번째는 비자 업무를 하는 거는요, 외무부가 아니라 법무부예요.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그냥 통념적인 얘기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민에 대해서 효용성 이미 필요하다. 맞습니다. 필요해요. 그럼 거기서 어떠한 비용이 생길까요? 우리 사회는? 이 얘기는 왜 아무도 안 하시죠? 이 비용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잘 받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인구 문제 때문에 사회 혼동이 빠졌던 부분들은 얘기 많아요. 예를 들면 패스트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다음에 노동력 시장이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사람 인력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서 농노제가 무너지고 중세세가 무너지는 데 계기가 됐어요. 인구가 감소했던 게. 우리는 잘 모르는데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인가? 라우트프란 3대가 비스마르크에 졌거든요. 그거를 프랑스에서는 인구 때문에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정책을 18세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프랑스의 가족복지 되게 세잖아요. 사실은 그 전통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인구가 국가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프랑스가 개방적이고 개인주의를 생각하는데 인구학자분 한 분만이 그 유럽에 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프랑스 사람 여자들에게 아이를 몇 명이 낳아야지 된다고 이상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몇 명이 낳는다고 생각하세요? 3명이에요. 그리고 한 명 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죄책감을 갖는데, 물론 실제 모험 사례 좋아요. 근데 왜 그 나라를 뽑았냐? 그때까지만 우리 사회가 믿었던 게 그거예요. 그 정책을 책임지셨던 분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지원을 늘리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데로 갔어요. 복지의 확장. 그러니까 그 두 나라를 본 거예요. 근데 스웨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젠더 친화적인 노동시장이 있고 그러면 출산율이 높은 거예요. 여성의 고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스웨덴은요, 엄마가 직장을 안 다니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못해요. 근데 다 맡겨요. 왜냐? 다 직장을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이 그런 노동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합의와 갈등들이 있었어요. 평등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연대임금제라고 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조와 경영진이 와서 어느 임금을 주기로 해요. 대기업은 안 받기로 합의를 해요. 대기업 노조에서. 그러면서 그 돈들이 다시 복지 예산으로 가고 격차가 없는 노동시장이 형성되면서 유동성이 높지만은 안정적인 직장이 형성이 돼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없이 사업의 확장, 인식의 개혁, 이것만으로 이 스웨덴 사례를 소개했던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이 모험 사례인 맥락이 있는 거예요. 프랑스도 아까 프랑스 프로이센 전투 얘기처럼 뒤 배경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 이해 없이 그냥 사업만 가져오면 된다고 믿었던 것들이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한 5년 전부터 독일 사례를 계속 좀 모험 사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두 가지인데 독일 출산율이 별로 높지 않아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복지에 그 중점을 둔 사례는 아니에요. 요즘은 복지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최근에 독일의 출산율이 약간씩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목을 받고 우리 각광을 받는데 대표 사업이 뭐냐? 대표 사업도 몇 개 있어요. 육아 수당이라든지 육아 휴직 늘리는 이런 것도 있는데 핵심은 여러 가지예요. 그냥 산업 개혁을 하고 교육 개혁을 하고 노동 개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어떤 답을 이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는 인구 전략, 데모그래픽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큰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서 같이 합의를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것들이 저 효과를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6년 넘게 흘러갔는데 지금 독일이 각광받고 언론에 좀 나오는데 독일 아마 올해랑 내년 출산율은 떨어질 거예요.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특히 러시아랑 자원 이 의존도가 높아서
타격이 커요. 그러면 또 추세는 또 하지만 독일 사례가 또 잊혀질 것 같아서 좀 걱정. 독일 사례를 모험 사례로 뽑는 게 좀 주저하긴 하는데 그거는 그거고 우리 사회에 어떤 게 더 가까울까? 프랑스나 스웨덴도 좋은 사례인데 그렇게 가기에는 좀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 독일 사례를 많이 얘기를 하고요. 또 일본에 얼마 전에 최근에 이 저출산 정책이 나오면서 일본 뭐 배우자 인식도 나오는데 일본 정책 우리보다 안 좋아요. 우리가 훨씬 더 좋아요. 젠더 특히 이런 식의 문제 인식은 우리 수준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우리 인구 발전 경로가 일본하고 많이 비슷하고 사회 문화적 비슷해서 일본 사례를 많이 보자고 하는데 일본 사례를 많이 봐야 돼요. 성공 사례를 보는 게 아니라 실패 사례를 봐야 됩니다. 왜 실패를 했는지, 어떤 판단에 착오를 했는지, 어떠한 맥락에서 실기를 했는지 이것이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구 얘기를 한 다음에 댓글을 보면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 청년에 대한 욕, 정부에 대한 욕 이렇게 너무 인구는 그럴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얘기 무책임하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인구 문제를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합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천천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치권도 움직이고 정부도 달라지고 언론도 달라지면서 더 좋은 선택을 우리 사회는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꾸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